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의대 2,000명 정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이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속한 이 대한민국 의료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의사로 살아온 지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교수를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환자 진료, 연구, 그리고 학생 전공의 전임 및 교육이 내가 할 일의 모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으니 다른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의대 교수가 같은 상황일 겁니다. 물론 제가 몸담은 병원에서 경험하는 현상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볼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제가 느낀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학병원 교수직 선호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사로서 진료, 연구, 교육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이 의대 교수라는 직업은 한때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으니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워라밸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의대 교수의 삶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이 MZ 후배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의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 후배들이 선택하는 다른 선택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이 있는 영상의학과의 경우에는 MRI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서 척추나 관절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중소규모의 병의원에서도 쉽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의 이유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동안 MRI 검사비 부담 때문에 의사도 쉽게 처방을 내기 어렵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환자의 입장에서도 당장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이런 고가의 검사를 받기 힘들었었는데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이미 가입하고 있다는 이 실손보험으로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된 모든 검사나 치료 행위에 들어간 실제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비보험 의료비에 대해서도 실제 병원에다가 지불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손보험 덕분에 검사비 부담이 적어졌으니 그 결과 MRI 처방을 내는 의사는 질병을 더 잘 진단할 수 있으니까 좋고 검사를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질 좋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가 우리 의료 시스템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이상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의사들이 해당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더 이상 고민 없이 고가의 검사를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은 이제 없어졌고 혹시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니 더 안전하고 이래저래 좋은 거죠. 물론 검사나 치료로 병원의 수입도 좋아지니까 정말 금상첨화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 원무과에서 실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검사하고 나중에 실손 청구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검사를 받기 시작한 거죠. 자연스럽게 고가의 MRI 검사 건수가 증가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른 곡선으로요. 기존에 한두 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던 MRI 검사와 판독을 그 건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해진 거죠. 이게 전국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시장의 원리겠죠. 병원 경영진들이 모인 병원협회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MRI 검사 중에서 뇌혈관 MRI도 보험을 적용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 MRI 건강보험 수가를 저렴하게 책정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본 사람들도 많았고 반대로 저 정도 수가로 지송이 가능할까 의심도 많이 했었는데
앞에서 말한 문제가 그대로 여기서도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사들도 웬만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환자를 진료할 때 초진부터 MRI나 MRA 검사를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이 부분을 부담해주기 시작했기에 의사들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비전형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라고 생각되면 첫 진료에서도 큰 부담 없이 뇌 MRI, 뇌혈관 MRA를 처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과 같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굳이 M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큰 금전적 부담이 없으니까 검사를 쉽게 큰 부담 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몸값은 더 올라갔겠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난다면 그나마 영상의학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들릴 것입니다. 영상의학과 의사 조금 더 배출해내면 문제 다 해결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연쇄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검사들로 인해서 굳이 발견하지 않아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 이상소견들도 적지 않게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 진단 목적의 경우에는 검사의 목적이 질병을 조기에 찾아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주 작고 미미한 그런 이상소견뿐만이 아니라 정상이지만 모양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판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질병 진단의 위양성, 다시 말해서 병이 아닌데 병이라고 진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벌써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의료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그 과정에 들어간 인력적 소모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부족해졌고 그 몸값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론 검진 과정에서 무증상으로 숨어있는 병을 조기에 잘 찾아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멋진 증례도 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입 비용 대비 그 의료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는 의사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더 이어집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는 영역이 뇌혈관 질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반복되는 만성 두통으로 온 40대 여성의 사례인데요. 신경과 의사가 초진 소견으로 볼 때는 편두통으로 보였는데 앞에 설명한 여러 이유로 큰 어려움이 없이 뇌 MRI, 뇌혈관 MRA 촬영을 했었고 예상했듯이 판독 결과 뇌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혈관 검사에서 뜻밖의 비파열 뇌동맥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서 다행이라고 했지만은 뇌동맥류라는 의사의 말에 환자는 걱정이 돼서 제 배려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재판독을 해보니까 뇌경동맥 해면 부위에 있는 아주 작고 모양도 나쁘지 않은 병변으로 임상적으로 거의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양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파열 걱정이 없는 저위험이라는 저희 진단에 안도하는 환자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뇌동맥류가 있다는 말에 첫 MRI 검사 때부터 제 외래에 올 때까지 환자분이 느꼈을 그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환자 개인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은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의료 자원이 크게 낭비되고 있는 이 현실도 그 이상으로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통 환자를 교과서대로 진료하지 않은 의사나 뇌동맥류라는 말에 곧장 상급 종합병원으로 달려오신 환자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실손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실손보험이란 제도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몸속에 종양이 자라듯이 서서히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마비시켜가지고 의사들의 진료 패턴까지 변화시켜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제도 하나가 들어와서 거대한 우리 의료 시스템에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의사들이 그 창이 우리 의료 시스템에 급소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쉽게 고가의 건강보험 비급여 검사나 치료 행위를 하면서 진료를 해왔다는 것이 우리 의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의사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병원협회의 주장대로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절대적인 의사의 부족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할 의사들이 앞에 설명한 사례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의학적으로 시급성은 떨어지지만 경제적으로 수익이 좋은 분야로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간 그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보다도 더 심각하게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저는 의대 교수 입장에서 의사수 증원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실제 주변의 많은 교수들이 증원 자체에 부정적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년을 몇 년밖에 남겨두지 않은 저 같은 의대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더불어 우리 분야에 들어올 전공의 수도 많아지면 나쁠 게 없겠죠. 그렇지만 이번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증원이라는 결정을 발표했을 때 매우 놀라면서도 설마 의사들을 설득하는 한 방법으로 높은 숫자를 불러서 중간값 정도에서 결정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저희 생각과는 달리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인데다가 대학별 의대 정원까지 이미 확정 발표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대 정원에 찬성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정책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과격하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3월 15일자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47%의 국민들이 2,000명 정원에 찬성한다고 답을 했다고 하니 와, 윤석열 대통령 역시 추진력이 대단하다. 역대 정부가 못했던 일을 과감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무적인 조사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여론을 의식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우리 유권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명 정원이라는 그 숫자에 매몰되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제의 시발인 필수 의료 공백, 지역 의료 공백의 원인은 의사 부족뿐만 아니라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우선 필수 의료 공백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고질적인 저수가의 문제나 폭증하는 의료사고 소송을 주 원인으로 꼽고는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실손보험 제도의 도입 이후에 의도치 않았던 의료자원 관점에서 의사 배치 불균형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너무 극심하게 발생한 것도 매우 큰 원인이라는 점을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사례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의료 공백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보험에서 진료 권역의 개념이 깨진 것도 그렇지만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높은 것이 큰 문제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아산병원과 같은 소위 빅5 병원, 이 큰 병원들이 마치 블랙홀과 같이 전국에서 오는 환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 저는 지역의료 공백 문제를 악화시켰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KTX나 SRT의 영향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더구나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제가 위에서 설명한 같은 이유로 지역의 작은 병의원으로 인력 유출이 심한 것이 수도권과 마찬가지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진단이 끝나면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바로 가버리니 명색이 대학병원 교수인데 자신이 진단하는 환자들을 치료를 할 기회도 없는 그런 교수가 무슨 의대 교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냐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도권 의대 교수들보다도 지역 의대 교수들이 더 쉽게 의료사고 부담도 적고 치료하기 쉬운 환자 보기로 자신의 진료를 바꾸기 훨씬 쉬워졌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부족해진 그런 의사들을 지역 대학병원의 의사들로 채워 넣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지금도 지방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자란 지역의대와 병원에 의사를 더 증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뽑는 게 적절할까요? 이 적정 숫자를 찾는 것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료와 해외 자료 등을 종합을 하고 고령화나 AI 기술 발달과 같은 그런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주변 현상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 해에 2,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다고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지배적입니다. 정부도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산출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근거로 제시한 논문이나 보고서의 저자들이 나서서 2,000명이나 급격하게 증원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어떤 제도가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 제도가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정원 3,059명의 10 내지 20% 선에서 내년 신입생 숫자를 늘려보고 해마다 정원 수준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결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겠죠. 얼마의 숫자를 정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제가 이렇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백 해소의 방안 중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쉽고 소요 비용도 가장 적을 것처럼 보이는 손쉬운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지불이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장 정부가 약속하는 의과대학에 지원되어야 할 교육 역량 보강을 위한 비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한 대학의 신입생이 한 학년의 숫자를 200명 선으로 이번에 조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들을 교육할 교수 확보와 교수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3년 후인 2027년까지 교수 1,000명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들 교수 연봉을 1억으로만 잡아도 단순하게 계산해도 1,000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현재도 매우 모자라는 기초의학 교수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설령 확보했다고 해도 또 국가적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기초의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주축인 임상의학 교수들하고는 달리 연구가 주축입니다. 연구하고 교육하는 게 주 업무인데 이들 기초의학 교수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연구비는 또 어디서 충당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미 과학기술 R&D 지원 규모를 줄여서 연구자들이 불만이 큰 상황인데 말이죠. 네 번째는 이들 학생들이 의대 6년을 마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고 나서 수련 상황을 받아야 하는 그 때가 되면 이제 국가가 아닌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번 계획에 의하면 인턴을 2년제로 변경을 하는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개원을 이유해서는 필수 의뢰 중심의 인턴 수료를 필수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턴 제도가 지금처럼 1년으로 그냥 그대로 남든 아니면 2년으로 길어지든 간에 모든 신규 의사들은 인턴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지역 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도 거점 대학의 대학병원 규모를 늘리고 진료 역량을 늘린다고 해도 과연 전국적으로 5,000명 이상의 신규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턴 TO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정부가 억지로 인턴 정원을 늘렸다고 할 때 그 많은 인턴 월급은 누가 어떤 비용으로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인턴을 포함한 모든 수련의사들의 월급을 수련병원이 진료 수익으로 주고 있습니다만은 진료에 필요한 숫자 이상으로 많은 인턴 인건비를 그 개개의 병원들이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도 국가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꼭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시적인 국가적 인력 수급 계획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의대에 몰빵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지속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공계 대학 진학자의 감소로 인한 우리 국가가 감수해야 할 기회부여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대치동 의대 진학반으로 학생들이 몰린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정원이 상당히 늘어난 그런 상황이 상당히 지속돼도 당분간은 의대 열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 이공계 상위권 학생들이 모두 의대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정원된 2,0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서울대 이공계 정원 1,7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숫자임을 고려하면 현재 이공계 대학들이 감수해야 할 인재 감소 현상은 쓰나미급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물론 의료 분야 연구개발로 미래의 그런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수준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이공계 인재들 덕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작스러운 정원 후에 가장 나중에 맞닥뜨릴 문제이기는 한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라는 것의 특질과 맞닿아 있는 현상인데요.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볼 때 의사가 많아져서 의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의료비도 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의사가 많아져서 의료 공급이 많아지면 그 증가한 공급분만큼 의료비도 따라서 상승한다는 것이 의료제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의사들이 많아져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오히려 일정한 소득을 유지해야 하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의료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사도 생활인인 만큼 의사들 숫자가 많아지면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영국이나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그런 유럽 국가나 북유럽 국가들 같이 대부분의 의사가 준 공무원인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렇게 증가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할 겁니다. 누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그리고 우리 미래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국민연금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년 내에 큰 문제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데요. 매년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해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건강보험료를 매년 올리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에 맞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장황해졌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리고 제 말씀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어쩌면 결정이 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제로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 규모를 재논의할 것인가 결정을 반드시 다시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들은 이것이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이처럼 여론에만 깃대가지고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조금이라도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이런 정책에 단지 잠깐의 기분으로 현혹이 되어서 섣부른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주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 공급자인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그 의료인들의 역할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의료를 이용하는 나 개인 하나하나도 이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병원이 제대로 그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를 잘 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그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더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어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느냐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기로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이번에 어떻게 여론을 형성해 주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대 2,000명 정원의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가지고 실손보험 잘못된 부분을 빨리 그 제도 개선을 하고 의료 전달 체계도 강화시키고 진료 권역을 부활할 건지 말 건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대형 병원에 몰리는 이 문제도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제도 개선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며, 그리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 등등, 우리가 의사 증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면서도 지금 당장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 이런 문제들부터 하나씩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어세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의료 시스템을 다시 살려내느냐, 아니면 더 큰 문제 속으로 던져 넣어 버릴 것이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한번 더 깊이 심사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